대한민국 중심 채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2023년 2월 11일) 토요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진우입니다. 토요일 이 시간은 일주일 동안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일들 정리해드리는 그런 시간입니다. 시사 1타 강사 박지은 변호사 단독샷으로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지훈입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바로 유튜브에서 주진우 라이브 검색을 하시면 영상으로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해 봅니다. 이번 주에 중요한 판결이 있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변호사님이니까 또 내가 이거 좀 물어볼게요. 자, 곽상도 아들은 50억 받았는데 무죄. 네. 조국 딸은 600만 원 받았는데 장학금 받았는데 유죄. 이거 뭐가 다른가요? 이게 국민들의 시각이거든요. 예. 국민들은 금액에 그리고 그 내용을 보는 거고, 근데 사실은 법적으로 설명할 거는 사실 있긴 합니다. 또 네. 600만 원 부분이 법적으로 설명해봐요. 설명이 돼요, 그게? 600만 원 부분은 청탁금지법 위반이기 때문에 뇌물 아니고요. 아, 뇌물이 아니고 청탁금지법입니다. 네. 그러니까 장학금을 줬는데 네. 장학금을 줬는데 이게 딸이 아니라 아버지를 보고 그렇죠. 줬다. 그래서 청탁금지법 위반이 아니냐라고 이제 결론이 난 거고. 그러니까 이건 유죄 나왔어요. 문제는 50억인데요. 50억이요. 독립생계를 하고 있는 아들이기 때문에 금액 자체는 조금 이해할 수 없지만 그 아들한테 갔던 게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라는 게 지금 판결문에 박지은 변호사 말대로 그대로 써 있는데 네. 이게 좀 아니 법이 상식이어야 되는데 50억이 이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게 말이 결국은 법원은 검찰 수사나 기소된 내용을 갖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어떤 범죄 사실이 있다면 그 범죄 사실을 입증하려면 증거가 있어야 되고 네. 그 증거에 믿을 수 있는 가치를 증명력이라 하는데 과연 그 증거가 증명력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판사가 내가 그 봤으니까 판사가 내 신문보고 하는 게 아니고 검사가 준 자료를 바탕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자, 정영학 녹취록에 네. 어떤 부분이 나오냐면요. 병채 아버지 곽상도는 돈 달라고 그래. 병채 통해서. 아니, 그래요? 형님도 골치 아프겠어요? 얘기하는데, 아니, 아버지가 뭘 달라고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주기로 했던 돈 어떻게 하실 건지, 그래서 한꺼번에 주면 어떻게 해. 그러니까 양전무보다 많으니까 서너 차례 잘라서 너를 통해서 줘야지. 그렇게 주면 되냐? 응, 다 달라고 한 거지. 이렇게 얘기하니까 정영학이, 형님 골치 아프겠어요? 그러니까 김만배, 응, 골치 아파. 이렇게, 이게 아버지 돈을 아들 통해서 잘라서 준다, 서너 차례. 이게 뇌물이 아니면 뭐 매우 중요한 증거인데 예. 그걸 허언이다 이렇게 지금 허언이라고요? 그럼 얘기되고 있는데, 무죄를 받으려고, 뇌물 무죄를 받으려고 몇 년 전에 거짓말을 해놓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자, 변호사님 질문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제 고위공직자들 뇌물 받을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결혼한 아들한테, 결혼한 딸한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통해서 받으면 이거는 대가성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 독립된 생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물을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계속 봐야 된다는데, 일단 법원의 판결 중에 독립된 생계이기 때문에 괜찮다, 돈 자체는 의심스럽다, 그 부분 앞으로 크게 문제될 여지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뇌물금 그래봤죠, 다. 그렇죠. 다 그래봤죠. 두 번째는 결국 검찰에 증명했던 부분입니다. 안 내면 판사가 판단을 못해요. 수사가 엉성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검찰 수사 의도된 무능 아닙니까? 의도된 구멍내기. 선택적 무능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만약 이재명 대표 조사하듯이 이렇게 했으면 사실은 압박을 해야 되거든요. 50억 왜 갑니까, 애한테? 6년짜리 대리한테 50억 갈 일이 없잖아요. 200만 원, 300만 원 받았어요. 네. 그렇다면 그 돈을 갖고 갔던 이유를 추궁을 하고 대가성이나 직무 관련성을 입증을 해내야 되는데, 하나금융 얘기 막 줄기차게 하다가 결국은 입증이 안 된 상황이 됐기 때문에 검찰이 이제 앞으로 문제가 될 거고, 저는 이 사건을 국민들이 납득을 못하는 것도 못하는 거지만 앞으로 대장동 사건에 좀 분수령이 될 것 같거든요. 이재명 대표 지금 정진상이나 김용모 확인은 안 됐지만 몇 억씩 받았던 거, 그
아들도 아닌데요. 아들도 아닌 사람이 이재명 받은 것처럼 독립 생겼네. 아들도 아니에요. 아니, 그런데 그것도 확인도 안 되고 있죠. 그거를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장학금 600만 원은 유죄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거 법을 어떻게 믿어요? 검세 판세 얘기 나옵니다. 그래서 저도 뭐 법조인이기도 하고 저도 사실은 판사 검사를 일을 오래 했었습니다. 군대에서 했지만 하면서 자꾸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상식에 기반한 판결이 나와야지. 상식이야죠. 법은. 우리만의 상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네. 우리만의 리그. 예컨대 법조인들만 알아먹는. 근데 그게 납득이 되면 모르겠는데 저 역시 납득이 사실 안 되거든요. 부러워서 그러는 거 아니에요. 대리가 200만 원, 300만 원 받다가 퇴직금이 2,300만 원 정도 나와야 된답니다. 6년. 그것도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네. 저 10년 넘게 기자 생활 진짜 열심히 했거든요. 네. 퇴직금 한 5천만 원 받았는데요. 네. 받았는데 또 회사에서 내라고 해가지고 다 주고 그래가지고 한 2, 3천만 원 받았어요. 그래요. 저도 10년 군에서 근무했는데 5천만 원을 잘 못 받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곽대리가 갓대리다. 근속 연수가 1818년이냐 이런 얘기 계속 나오는데 이거를 젊은이들이 이걸 국민들이 어떻게 납득합니까? 그 판결문 수백 장 써봤자 이거를 납득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설명해도 안 되는 거고 어쨌든 간에 법원이나 이번에 검찰이나 아주 중요한 어떤 상황이 돼버린 거 아닌가. 앞으로 대장동 사건 이러되면 못 믿습니다. 전혀 믿을 수가 없어요. 대장동을 떠나서 판결을 어떻게 믿어요? 판결로서 갈등이 종결돼야 되는데 자, 이 논란이 이 문제가 어떻게 됐습니까? 법원에서 이 판결이 나왔습니다. 예, 존중합니다. 넘어갈게요 해야 되는데 예, 존중 못합니다. 못 넘어갈게요 이러면 어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법조인들 좀 잘하세요. 죄송합니다. 정말 똑바로 하세요. 법조인들만의 세상이 아닌가 그래서 좀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하기도 한데 어쨌든 간에 이렇게 판결을 났기 때문에 저희가 봤을 때는 국민들 뭐 곽상도 의원 빼고는 이거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러게요. 없다고 봐야 되거든요. 갓대리 얘기하고 지금 그리고 또 뭐 이 얘기를 하기는 그렇지만 만약에 배심원이 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영미법 국가는 배심원이 제도입니다. 대부분. 누가 이렇게 생각합니까? 배심원 중에 독립생계니까 50억 원. 50억 받을 수 있지 이렇게 할 사람은 일반인은 없습니다. 나도 좀 줘봐. 그러니까요. 나 줘봐. 판사가 판단했을 때는 근데 그렇다고 해가 배심원 제도가 그게 잘못된 제도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영미법은 배심원으로 해요. 유무죄 판결할 때. 사실 자 중학교 1학년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 아이를 데려다 놓고 이 아저씨가 어떤 죄를 졌어? 이렇게 잘못을 했어. 그런데 이런 사정이 있었네. 어떻게 벌을 줬으면 좋겠니? 그러면 그 아이의 눈에서 거의 정확한 판결이 나온답니다. 그 말입니다. 그게 배심원 제도거든요. 근데 판사님이 배심원들보다 너무 똑똑해서 이런가요? 너무 똑똑해서 너무 이렇게 창의적이시면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정치권은 금융위기, 국제위기, 민생위기 그거 상관없고요. 지금 국민의힘 전당대회 신경전으로 그냥 돌입했습니다. 비윤과 친윤의 대결. 비윤이라고 자기가 주창하는 후보가 한 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레이스는 뜨거워집니다. 천하람 당대표 후보 김용태 최고위원 후보와 함께 전당대회 상황 짚어봤습니다. 이진묵 대통령실 정무수석 지금 당권 경쟁에 뛰어든 사람 같아요. 근데 오늘도 한마디 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어찌 들으셨어요? 아니 당대표 후보로 출마해가지고 지금 당대표가 되겠다는 분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렇게요. 이거는 제가 조금 거칠게 얘기하자면은 가만히 있으면 살려는 드릴게 라고 들리거든요. 살려는 드릴게요. 예. 이거는 저는 아무리 뭐 이런저런 마음에 안 드는 점이 있다 하더라도 당대표에 도전한 유력 당권 주자에게 할 수 있는 범주의 말의 범위를 넘어섰다 이거는. 정치인한테 당 후보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면. 그럼요. 아니 저도 요즘 보면 하루 종일 하는 게 입에서 단내 날 때까지 말하는 거예요. 아니 정치는 말로 하는 겁니다. 말과 글로 하는 거지 않겠습니까? 근데 정치인한테 말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저는 진짜 선을 넘었다. 저는 대통령실에서도 이제는 이건 과한 어떤 그립은 이제 그만둘 때가 됐다. 저는 강력하게 좀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선을 넘은 게 한두 번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십시오.
저희가 여당 돼가지고 처음 맞는 전당대회인데 네. 이게 이렇게 무섭게 가가지고 되겠습니까? 무서워요. 네, 저도 이거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 무서워요. 저도 무섭다고 아까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당선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을 비롯한 윤핵관 어떤 선택을 할까요? 진짜 탈당하거나 창당을 할 수도 있을까요? 저는 그런 에너지가 솔직히 없다고 봅니다. 그래요? 네, 그 불가능하다라고 솔직히 보고요. 네. 그것이 저는 아주 강한 경종으로 작동할 것이고 만약에 그런 강한 경종에 있어가지고 천하람이가 당대표가 되는 일까지 생겼는데도 반성을 못한다. 저는 이 윤핵관 세력은 거의 민심으로부터 탄핵당했다라고 그렇게 평가될 거라고 봅니다. 아, 그래요? 네. 이번 당권 경쟁이 윤핵관을 심판하는 선거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윤핵관 심판이라기보다는 그런 겁니다. 국민의힘에 있는 구성원들에게 족쇄를 풀어주느냐. 네. 아니면 그 족쇄를 유지하느냐의 선거이고요. 예. 그 족쇄를 풀기 위해서 그 족쇄를 가장 강하게 쥐고 있는 분들을 일단 퇴진시켜야 되고 네. 그런 다음에 국민의힘의 힘에서 구성원들이 보다 자유롭고 능동적으로 정치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들을 설계해 나갈 생각입니다. 지금 필드에서 뛰고 있습니다. 달리고 있습니다. 네. 천하람이 승리 가능할까요? 승리 가능하다고 생각을 안 하면은 이거 못 뜁니다. 자, 그러면요. 네. 누가 가장 경쟁자입니까? 김기현입니까? 저는 일단 천하람 안철수 골든크로스는 멀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먼저 따라갑니다. 네, 왜냐하면 골든크로스 멀지 않았다. 안철수 후보의 지지층이 가장 유동적입니다. 네. 왜냐하면 최근에 반사적인 효과로 급하게 붙은 지지층이기 때문에 네. 빠지는 것도 그만큼 빠를 겁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은 높은 확률로 김기현 대 천하람 구도로 곧 재편될 거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천하람 승산 있습니까? 거기 하나 변수가 있는 게 변수가. 대통령실에서 자꾸 안철수 후보 때려주면은요 네. 그 표가 잘 안 빠져요. 아이고. 그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네. 전당대회에서 손을 떼주시는 것이 오히려 안철수 후보에게 위기가 될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리고 천하람을 때리면 어떻게 해요? 천하람의 별의 순간이 오겠죠. 그렇습니까? 그럼. 김기현 후보가 나경원 전 의원 삼고초려했습니다. 오늘 점심 먹고 나와서 또 같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분들께 정치가 참 쉬워 보입니다. 저는 정치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이 복잡한 고차 방정식을 풀어나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많은 생각과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데 그냥 권력의 입맛에 따라서 찍어 누를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또 합한다고 그런 뉘앙스를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물론 나경원 의원께서도 굉장히 굴욕적이었겠죠. 이 상황이. 또 여러 가지 생각 오랜 시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오늘 이러한 모양새는 저는 정치인 나경원이라는 입장에서 봤을 때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나경원 전 의원이 처음에 이번에 당대표의 출마를 고민하고 있었을 때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당원들의 기대감이라는 거 있었거든요. 네, 응원하는 목소리가 컸죠. 오늘 이 사진 한 장으로 저는 그 기대마저 부서졌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제가 처음에 나경원 전 의원 그 당대표 출마 불출마 때 별의 순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별의 순간이 아니라 전 별똥별의 순간이 된 것 아닌가 좀 아쉬운 생각이 있습니다. 김용태 전 최고위원 주변에서 예. 조금 조용히 있으면 입을 닫고 있으면 쉬울 텐데 너는 배지는 달 수 있을 텐데 좀 왜 그렇게 목소리를 내니 왜 윤핵관하고 각을 세우니 그런 얘기도 좀 듣죠. 저는 국민과 당원 여러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희 보수 정권이 어렵게 되찾은 정권인데 이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성공시켜 나가기 위해서 목소리를 내고 싶을 뿐입니다. 그런데 청년 최고위원으로 활동했어요. 예. 그래서 국민의힘 변화가 있었습니까? 나아졌습니까? 전 조금이라도 정말 발전해 왔다라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대선 이겼고요. 지선 이겼고요. 그 과정에 지도부의 역할이 저는 분명히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이런 일이 지금 계속 바로 찍어내고 막 패대기 치고 막 그러나요? 대통령께서 그 300만 원 당비 낸다고 하셨는데 저도 최고위원 할 때 70만 원의 당비를 냈었거든요. 아, 그래요? 네. 없는 살림에 70만 원 당비를 냈었는데 저도 내쫓겼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안타까운 마음이 좀 있어요. 자, 안철수 후보 결국 철수할 거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주변에 안철수 후보가 결국 철수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 주변에. 그죠?
그런데 저는 안철수 의원께서 만약에 여기서 정말 철수한다면 더 이상의 정치에 생명 없다라고 보이십니다. 여기서 별똥별 됩니까 여기도? 마찬가지죠. 아니 정치인이 정말 이렇게 표현해서 정말 죄송하지만 감옥에라도 가겠다라는 결기 없이 어떻게 정치를 합니까? 어떻게 그러한 결기도 없이 국민을 설득하고 당원을 설득합니까? 물론 감옥 가면 안 되죠. 감옥 갈 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 그러한 결기와 용기를 가진 자만이 전 정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나경원의 전철을 밟지는 않을 것이다. 뭐 그거는 안철수 후보의 판단이겠지만 네. 그런 나경원 전 의원의 판단으로 가게 된다면 네. 저는 안철수 후보의 정치적인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네. 감옥에라도 갈 결심, 감옥 갈 수 있다는 결심. 결심이 아니라 결기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결기요? 예. 네. 안철수 의원한테는 그거는 못 찾겠는데요. 아니 속담에 저는 그 속담 좋아하는데 죽기 아니면 까무라치기라는 속담 있잖아요. 네. 아니 인생은 선택이고 정치는 또 선택의 연속이고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는 거기 때문에 네. 철수도 정치적 선택입니다.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되면은 미래는 없다라고 생각됩니다. 반윤의 우두머리다 그렇게 해가지고 나경원 전 의원을 막 때려요. 그래가지고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또 이제 또 나경원 의원이 또 우리의 구심점이다, 우리의 지도자다 하면서 삼고철회를 합니다. 드디어 김기현 후보는 나경원 전 의원의 손을 잡았습니다. 잡고 나왔어요. 손을 잡았다기보다는 손을 잡히고 나온 느낌이 많이 들었고요. 끌려나와요? 예, 표정은 얼굴도 그렇고요. 그리고 김기현 후보 역시 막 정말 잡고 싶어 잡기보다는 상황이 녹록치 않으니까 잡았다는 느낌이 좀 듭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동안 너무 말이 안 돼. 왜냐면 왜 말이 안 되냐면 너무 공격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잡는다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만약에 한다면 시기를 봐서 타이밍을 보면서 한참 전당대회 진행 중에 그렇죠. 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리고 해야죠. 극적으로 그냥 손을 잡거나 아니면 지지 유세를 한다던가 그렇죠. 그런 방법이 그러니까 있을 텐데. 지금이 극적인 부분인 거예요. 극적이라고? 반대로 얘기를 해보면 안 극적인데? 되게 힘들었는 거예요. 안에 와서 뭘 해보면 김기현 후보가 독주를 못하고 있다. 되게 밀리고 있다라고 판단한 것 같고 그러다면 고양이 손이라도 빌려야 된다. 어쩌면 적이었거든. 상대에 가까운 나경원 그렇게 비판을 하다가 나경원의 손을 좀 내미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런데 나경원 전 의원은 사실은 뒤끝이 좀 있으신 분인데 그런데 이분도 또 하면서 또 초선 의원들도 만나고 또 손잡고 나와요. 당근과 채찍이라 할 수 있는데요. 나경원 전 의원 같은 경우는 일단은 당근 측면이라면 뭐 공천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고요. 네. 뭐 가장 좋은 거는 공천권 보장해 주는 거겠죠. 네. 근데 그거는 뭐 지금 얘기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대략적 얘기는 될 수 있고 또 채찍 부분도 있어요. 채찍은 뭐 문제될 만한 이슈들이 꽤 있었잖아요. 부동산이라든지 네. 그런 어떤 두 가지 당근 채찍을 얘기를 하면서 아마 그래서 얼굴이 그 얼굴인 거예요. 확실히 뭔가 줬다면 그래도 웃으면서 손 잡아줄 수 있는데 뭔가 확실히 오진 않았는데 조금 떨떠름함이 있고 지금은 흥 하면서 몸값을 높이겠죠. 아니 더 몸값을 높이려면 정말 전당대회 하면서 극적인 순간에 나오는 게 맞지 어제 싸웠는데 오늘 하야한다고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도 그 부분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해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런데요. 자, 반윤을 기치로 세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천하람, 그다음에 허은하, 김용태 이런 그 그룹은 자 조금 파괴력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반윤이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친이계입니다. 친이계. 이재명은 아니고 이준석을 말하는 겁니다. 친이계라고 보면 될 거고 이기인 후보도 한 명 더 있어요. 이기인 후보까지요. 한데 이제 반윤이라고 이제 뭐 우리가 이제 언론에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일단 천하람 당 대표 또 그리고 최고위원 이렇게 가는 이유가 확실히 이제 사실은 안철수 후보랑은 좀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스탠스가 명확하진 않아요. 좀 공격 당하면 아유 이러다가 또 아니면 또 다른 얘기를 하는데 이 천하람이나 이쪽은 정말 확실히 스탠스를 잡고 그렇죠. 있거든요. 윤핵관 처단 안 돼. 날리면 바이든 한번 물어볼 거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민감하죠 사실은. 해서는 안 될 얘기로 국민의힘 내에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만큼 몫이 있는 거예요. 국민의힘 당원 중에는 반드시 뭐 이거는 뭐 당연한 건데 대통령보다는 또 윤핵관의 어떤 행동을 안 좋아하는 그런 어떤 몫이 있기 때문에 그 몫을 바라보고 가는 거고 선명하잖아요. 선명하기 때문에 사실은 그 사람 지지한다면 그쪽으로 많이 달라붙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윤핵관들 그리고 지금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이 친이계, 친이준석계 그 후보 라인들을
처음부터 철저히 배제하기 시작할 겁니다. 그 네. 조직력을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관건인데 좀 지켜보시죠. 네. 지켜보자고요. 아이고 좀 관전 포인트가 하나 늘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번 당권 경쟁에 대통령실이 뛰어들었다.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후보로 나왔니?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옵니다. 이진복 대통령실 정무수석.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거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 위협입니까 협박입니까? 말이 많았습니다. 안철수 변수가 어떻게 되는지 안철수 후보 선대위의 김영우 선대위원장 그리고 대통령의 멘토라는 네. 심평 변호사가 또 전당대회를 뒤흔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안철수 되면 레임덕 온다. 안철수 되면 분당하고 정계 개편할 수도 있다. 신당 창당까지 얘기했는데요. 두 분 얘기 듣고 오겠습니다. 궁금합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 되면 윤석열 대통령 탈당합니까? 아이고 그 탈당한다는 말은 그 너무 나간 것이고요. 예. 경우에 따라서 예. 윤 대통령이 그 탈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몰릴지도 모른다는 그런 말을 했죠. 네. 안철수 그러니까 그 조금 많이 이 언급에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아무튼 대통령은 좀 외로워집니까? 괴로워집니까? 외롭고 괴롭고 한 걸 모아서 이 대통령이 급속하게 국정 운영의 그 동력을 상실하게 되겠죠. 그래요? 이 안철수 의원이 그 만약에 당대표가 된다 그러면은 네. 확실한 그 미래 권리가 아닙니까? 예. 그러면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총선을 치를 수밖에 없고. 네. 그러면 윤 대통령은 자신이 가지던 그런 동력을 많이 잃을 뿐만 아니고. 네. 더구나 지금 여소야대의 그 처지에서 심하게 동력이 훼손되지 않았습니까? 네. 어쩌면은 경우에 따라서는 윤 대통령이 취임 1년도 안 돼서 레임덕 상태로 빠질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우려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자,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앞으로 국민의힘은 어떻게 이렇게 구도가 짜집니까? 어떤 국민의힘 색깔이 입혀집니까? 그러면 급속하게 미래 권력, 확실한 미래 권력인 안철수 의원이 중심이 돼서 많은 변화가 있겠죠. 예. 과연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예. 그런 상황이 초래되는 것을 과연 그대로 보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많은 혼란이 초래될 겁니다. 자, 지금 안철수 의원이 당대표가 되면 국민의힘이 혼란스러워진다. 혼란이 초래된다. 국정 운영의 동력이 둘로 나눠지니까. 네. 혼란은 불가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을 피해야 한다는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것이죠. 네. 그 혼란은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을 우려하세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대통령이 경우에 따라서는 임기 1년도 안 된 대통령이 네. 많은 힘을 상실하면서 네. 레임덕 현상에 뻗어질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없지 않을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네. 윤 대통령을 뽑은 국민들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고. 예. 또 국힘당 당원들이 절대 용납하기가 힘든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예. 이러한 점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인식을 하고 투표가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그런 글을 쓴 것이죠. 변호사님의 마음은 윤 대통령의 성공을 위한 겁니까? 국민의힘의 총선 승리를 위한 겁니까? 지금은 윤 대통령의 성공이, 예. 윤 정부의 성공이 바로 총선을 총선 승리를 전제 조건을 해서 이루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둘 사이는 아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있는 거죠. 네. 안철수 의원도 윤 대통령 적극 돕겠다. 나도 윤핵관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 그런 말씀을 하시기 전에. 예. 과연 안 후보가 인수위나 또 정부 출범하고 나서 네. 조각 과정이나 이런 여러 단계에서 과연 공동정부를 수립한다는 그런 애초의 약속에 버금가는. 네. 그런 신뢰를 지켜봤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조금 아쉬운 점이 없지 않았죠. 제가 볼 때는 안 후보께서 매우 훌륭한 품성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이 윤 정부의 이 국정 운영에 관해서는 거의 방관자적 역할에 방관자적 태도로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예. 그런데 느닷없이 나도 아마 또 윤힘 내가 이 윤 정부를 도우기 위해서 당대표 출마를 한다더니 또 윤한연대론 같은 것을 내세우고 하는 것은 과거의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면에서는 기만적인 선거 운동이 아니었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런데 안윤연대라는 표현이 그렇게 잘못됐습니까? 그걸 가지고 너무 과하게 반응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지금 처음에 사실 김장연대다 이 연대 얘기가 많이 나오면서 네. 이게 이제 에스컬레이션이 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우리도 사실 친윤일 수밖에 없잖아요. 네. 인수위원장을 했고 단일화를 했고요. 네, 그런 뜻에서 협력 관계를 강조한 건데, 네. 그게 이제 연대라는 표현이 나왔어요. 근데 네. 그것이 이제 대통령실에서는 좀 그거에 대한 반대 네. 이런 게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자, 당권 주자들끼리 후보들끼리 치열하게 경쟁해야죠. 비전을 놓고 정책을 놓고 경쟁해야죠. 그런데 후보들 간의 경쟁이 아니라 지금은 대통령실이 나서서 가지고 이렇게 경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초반부터 너무 과열됐어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사실은 당심 30에 민심 70 이 룰을 바꾸기도 했고 그다음에 이제 또 나경원 사태를 겪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일련의 사태 속에서 굉장히 전당대회가 시작하기도 전부터 사실은 과열이 됐었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아마 저런 트라우마가 좀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준석 당대표 파동을 한번 겪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혹시라도 새로 당대표가 되는 당대표가 네. 윤석열 정부 이제 출범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된 이런 윤석열 대통령하고 각을 세우는 당대표가 되면 이거 불안한 거 아닌가 말이죠. 그렇죠. 이런 트라우마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생각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거를 이제 안철수 후보 입장에서는 그거는 우리는 당연히 윤석열 정부가 정말 정책적으로 실패한다면은 당연히 정치인 안철수의 정치적인 운명도 거의 끝이거든요. 네. 그런 차원에서 그것은 우리가 이제 충분히 그런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출마 선언 때도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실 정치적으로는 운명 공동체라는 말까지 했던 거죠. 네. 그런데 오늘 윤핵관 이철규 의원이 나서가지고 공산주의자 신영복 존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또 이 색깔론 들고 나왔더라고요. 안철수 의원한테. 안철수 의원하고 이거 좀 공산주의자 쪽하고는 좀 거리가 먼데. 제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서 꽤 잘 알아요. 같은 당은 해보지 않았지만은 네. 수년 전부터 얘기도 하고 많은 얘기를 했죠. 근데 이분만큼 기업을 하셨던 분이고 또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가치관이 확실한 분도 제가 참 드물게 봤습니다. 제가 국방위원장 출신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의심스러운 사람을 선대위원장을 맡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네. 지난 7년 동안 이분이 제3당에 있으면서 네. 어떻게 보면은 문재인 정부 정권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싸웠던 야당의 총수였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점은 의심할 필요가 없다. 할 수도 없고요. 안철수는 철수할까요? 이거 가장 큰 화두입니다. 선거 때마다 화두예요, 사실은. 그렇죠. 사실은 또 이번에는 또 김영우 선대위원장은 정말 안철수하겠다라고 하는데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어요, 아직요? 아니 상황이 만만치가 않아요. 아니, 지금 엄청나게 지금 기세가 좋은데요. 기세가 좋은데 다른 전당대회와 다르게 이번 전당대회에서 한해서는 어떤 개입 같은 게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실 되게 세고요. 이진복 말 안 하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데 이게 되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움직이면 쏜다예요. 움직이면 쏜다. 네, 무섭다. 안 움직여서 쏠 것 같아요. 제가 이거는 위협이 아니면요 협박입니다. 정말 무서운 얘기입니다. 그렇죠. 말 안 하면 괜찮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전당대회에서 말하러 가는 거예요. 전당대회 그냥 돌아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메시지를 던져야 될 거 아니에요. 정치인이 말을 안 하면 뭐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그 발언 자체가 되게 무서운데 과연 이게
이진복 수석의 얘기일까요? 저는 그 이상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다면 안철수 후보가 위협을 느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또 심평 변호사 얘기도 저는 되게 좀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럼요. 레임덕에다가 신당 뭐 탈당 이런 얘기를 지금 했는데 과연 혼자서 저런 생각을 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이분이 정치를 이렇게 뭐 구도를 짜고 전략을 짜고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렇죠. 판사 출신이고요. 그리고 뭐 법조 저도 개혁을 대화를 위해서. 좀 나눠보면 그냥 나오는 대로 얘기하시는 분이에요. 그냥 뭐 지어내거나 구도를 생각해서 하실 분이 아니에요. 네. 그러면 저는 이런 얘기가 나왔다고 어느 정도 나왔다고 보고 누구하고 고민을 지금 했던 것 같고 또 인터뷰를 몇 번 했는데 그 몇 번을 보면 처음에 얘기는 대통령실 얘기처럼 하다가 다음에는 또 자기 얘기처럼 바꾸는 모양새거든요. 뭐 그건 중요하지 않은데 어쨌든 간에 안철수 후보가 지금 많이 약진한다고 대통령실에서는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안철수 후보를 여기도 공격하고 저기도 공격하는 모양새가 아닌가. 이가 사실은 계속 돌려보지 않겠습니까? 뭐 돌려볼 방법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당원 투표를 하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돌려봤을 때 예컨대 김기현 후보가 많이 처지거나 1차에서 통과가 못 된다고 했을 때 불안감이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요. 자, 물어볼게요. 처음에는 유승민, 네. 그다음에는 나경원, 이번엔 안철수입니다. 근데 네. 안철수를 집중 공격합니다. 십자포화라는 뭐 단어가 뉴스에 나올 만큼 안철수를 집중 공략하는데 안철수 후보의 스탠스가 그래 윤한연대 안 할게, 그리고 윤핵관 얘기도 안 할게, 그리고 쉴게, 그리고 말을 아낄게, 이게 이 전략이 어떻게 비춰질까요? 당원들한테는요? 안 좋죠. 스탠스가 사실은 정확해야 됩니다. 이런 전당대회 할 때는 저렇게 이제 때리니까 안 할게요라고 하니까 한쪽에서는 색깔론까지 등장하거든요. 네. 뭐 색깔론 신영복 그런 얘기를 하면서 공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이건 무슨 뜻을 하냐면 이걸 지켜달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더 이상 많이 독주 안 하기를 원하는 이런 모양새입니다. 어떤 스탠스를 취하든지 간에 공격을 할 거고요. 그렇다면 사실 전당대회라면 반대적 스탠스를 취하는 게 사실 맞죠. 그런데 보세요. 지금 반대급부라고 할 수 있잖아요. 대표되는 게 목적이라면 그게 맞죠. 그렇죠. 반대급부로 네. 지금 그 안철수 후보한테 사람들이 우르르 왔어. 그래서 안철수의 입을 쳐다볼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안철수가 리더인가, 안철수가 당대표 제목인가, 안철수가 당대표가 되면 공천은 어떻게 하는 건가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걸 보는데 이렇게 공격을 하니까 네, 안 할게요 이신 모양새로 지금 가는 거거든요. 지금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여기까지 나왔는데 네. 그래 되면 그 생각했던 사람들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의 안철수 정말 처음부터 지지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지금 이제 이 분위기에 이제 휩쓸려 가지고 약간 윤핵관을 좀 싫어하거나 그런 당원들이 봤을 때는 안철수의 어떤 모습을 좀 보고 싶어 할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제껏 알았던 정치인 안철수 그때나 지금이나 큰 차이 없다라고 하면 전당대회에서 큰 효과를 못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치고 나갈 타이밍인데 타이밍이죠. 사실은 지금 치고 나가면 정말 당대표까지 갈 수도 있어요. 치고 안 나가니까 천하람이 지금 부상한 그걸 먹잖아요. 그래서 뭐 지지율 얘기는 구체적으로 하지는 않겠지만 천하람이 올라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안철수 이 후보의 스탠스하고도 저는 연관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유일한 반윤이다 그러면서 천하람은 안철수도 때리고 김기현도 때리면서 그걸 또 이렇게 훅훅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네네. 오세훈 서울시장, 홍준표 대구시장의 스탠스가 조금 재밌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입을 아끼지 않습니다. 말을 줄이지 않습니다. 인터뷰도 많이 하고요. 중앙 정치의 얘기를 많이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본인 뭐 하루에 몇 분 하는 거 너무 뭐라 하지 마라라고 하기도 하긴 하는데 정치인이잖아요. 아마 지방에 있으면 소외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계속 얘기하시죠. 계속 인터뷰를 자, 하고 그런데 있습니다. 네. 오세훈 시장 쪽 사람들, 홍준표 시장 측 사람들이 김기현 캠프에 합류했다 이런 보도가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네네. 결국 대세로 좀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대통령실의 뜻하고 또 그리고 지금 주류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금 관망할 뭐 근데 어쩌면 뭐 시장들은 뭐 그렇게 누구를 지지하지 못하겠지만 관망하는 쪽에서 지금 그쪽으로 간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만약에 전당대회 본격적으로 열리면서 지금 다른 주자들이 만약 뜬다 그러면
그쪽으로도 좀 사람들이 좀 몰리지 않을까 그래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대통령실이 당권에 나왔냐 이 얘기는 계속 나오잖아요. 네. 항상 윤석열 대 누구, 대통령실 대 누구 이런 식으로 구도가 짜집니다. 김기현 후보는 잘 안 보이고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 당비 300만 원 내는 사람이 할 말이 없겠냐 이런 얘기. 네. 그리고 그다음에 뭐 아무 말도 안 하면 아무 일도 이런 얘기는요. 너무 대통령실에서 당무 개입 그리고 지금 뭐 정치 개입 이 얘기는 두고두고 비판의 소지가 앞으로도 있어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두 가지 측면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정치를 안 하던 사람들이거든요. 특히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치를 1년 했나요? 2년 했나요? 정치인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뭘 협상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모른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계속 하는 얘기지만 김기현 후보가 약하다는 거예요. 강하다 하면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살짝만 밀어주고 뒤에서 밀어줘도 막 올라갈 건데 살짝 밀어도 안 되고 그래도 세게 밀어봐도 안 되니까 별의별 방법을 택하는 건데 지금도 계속 만약에 김기현 후보가 계속적으로 어떤 소기의 목적이 달성이 안 된다 그러면 앞으로도 저는 전당대 하는 동안 대통령실이나 이런 데서 얘기가 계속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김기현을 선택했구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것도 그렇긴 한데 선택을 해놓고 보니까 팍팍 치고 올라가야 돼요. 사실 이 정도 밀어주면 올라가야 되는데 팍팍 치고는 못 올라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있는 것도 같아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국민의힘 당권 후보들한테 여러분들한테 인터뷰를 요청해놨어요. 그런데 밀어 넣었는데요. 네, 일정이 잘 안 잡힙니다. 일정이 잡히는 대로 이렇게 모시겠습니다. 왜 국민의힘 이 당대표 후보들은 방송에 나와서 비전을 가지고 정책을 가지고 국민들한테 당원들한테 내가 어떻게 정부 여당을 이끌겠습니다. 대통령과의 관계는 어떻게 하겠습니다. 이 민생위기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그런 얘기를 안 하시는지 저는 조금 궁금해요. 그냥 그렇다고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을 듣고 계십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소추됐습니다. 국회 본회의 통과됐습니다. 자, 이렇게 될 거라고 했어요. 이상민 장관은 해임해 주세요. 유가족들이 그리고 국민들이 외쳤거든요. 그래서 전국은 더 꼬이기 시작합니다. 자, 화요일에 장성철, 장윤성 기자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내일은요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안이 표결에 붙여집니다. 앞으로 어떻게 됩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윤 대통령 이상민 파면 생각 없다, 파면은 없다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탄핵 기각되면 혼란에 빠진다, 이거는 민주당이 책임져야 된다, 이렇게 국민의힘에서는 치고 나옵니다. 탄핵소추안 표결은 가결될 겁니다. 왜냐하면 민주당과 뭐 다른 야삼당, 정의당하고 뭐 기본소득당 이렇게 세 개 정당이 합심해서 이걸 처리하기로 했기 때문에 국회 통과는 뭐 기정사실화로 되어 보이고요.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표결로 통과되는 순간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직무가 정지됩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이제 헌법재판소로 넘어가게 되는데 법사위원장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위원장이 탄핵소추위원장이 돼서 헌법재판소에 가서 검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상민 장관이요, 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고요, 법률 몇 조 몇 항 위반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에는 권성동 법사위원장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걸 또 왜 얘기하세요? 지금. 그때 일이니까요. 네. 사실관계. 그러면 과연 이게 김도읍 위원장이 그 역할을 제대로 잘 할 것이냐. 왜냐면은 어제 대통령실에서는 이상민 장관이 어떠한 헌법과 법률을 위반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 이런 식의 표현 썼거든요. 집권 여당의 국회의원 소속이잖아요. 네. 좀 그 역할 제대로 안 할 것 같아요. 그렇겠네. 저는 이럴 것 같아요.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헌법과 법률은 위반하지 않았고요. 정치적인 도의적인 책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럴 것 같아요. 네. 저는 사실 이상민 장관의 해임 요구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하고 국민 여론이 되게 높았고요. 그렇죠. 국민의힘 안에서도 이 정도면 이거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된다라는 얘기를 작년 가을부터 지속적으로 했습니다. 대통령과 정부한테 부담을 줄이는 길이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연유인지 이상민 장관에 대해서는 뭐 어깨 툭툭부터 시작해서 대통령이 이제 감싸고 도는 모습이 너무나 많이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뭐 무슨 좌동훈, 우상민 뭐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여전히 이 민주당이 탄핵을 밀어붙이겠다고 하자 이상민 장관 그 탄핵이 옳다라는 여론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결국에 헌재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는 뭐 두고 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대통령이 계속 대통령실에서 잘못 없다 이렇게 버틸 게 아니라 이제라도 좀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를 보여야 유가족들이 그나마 좀 반성 사과까지 아니더라도 유가족을 좀 다독이고 유가족을 이렇게 조금 유가족의 얘기를 듣는 신용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뭡니까 추모관 설치한다는데도 녹사평역 지하 4층으로 내려가라.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까? 지하 4층에. 국민들이 찾아와서 이렇게 추모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게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겨울이라서 그런 걸 가지고 싸웁니까? 저는 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저는 정말 어려워질 거라고 봅니다. 가족들을 자식을 잃은 부모인데 부모가 나라한테 왜 우리 아이가 죽었는지 물어보는데 그렇게 길바닥으로 내몰고 그리고 또 극우단체들 옆에서 계속 시위하도록 2차 가해하도록 놔둬야 되는 건지 왜 이럴 때 국가는 어디 있는지 왜 유가족은 투사가 돼야 되는지 이런 거는 좀 정치가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풀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좀 노력하는 척 좀 다독이는 척 듣는 척이라도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이 안중에 없는 거예요. 국민이 159명이나 거리에서 정말 황당하고 황망한 죽음을 맞이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결국에는 국회가 탄핵 소추까지 끌고 가도록 정부는 아무것도 안 하고 내가 뭘 잘못했어. 우리가 뭘 잘못했어. 이상민 장관이 무슨 법률과 헌법을 위반했다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것은 진짜 언어 도단인 것이죠. 보수파 패널로서 유감인 것은 오늘 이제 이재명 당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에 대해서 좀 아이템이 없어가지고 제가 제대로 역할을 못하는데 저는 이상민 장관과 같은 경우에는요. 진작 해임됐어야 되고 또 해임 건의안이 발의가 되고 또한 탄핵소추안이 발의가 됐으면 그냥 자진 사퇴하고 대통령께서는 결심하는 것이 옳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그런 차원의 모습을 보일 수 있는 거고요. 다수의 국민들이 이상민 장관은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요 라는 의견을 계속 내세우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어제 이상민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전례가 없는 나쁜 선례를 마련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대형 참사가 일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주무부처 장관이 책임지지 않는 모습은 정말 나쁜 설레고 전례다. 네. 그렇게 말씀드려요. 대단히 이례적이죠. 지금까지 이런 장관이 없었기 때문에 탄핵소추까지 안 갔던 거예요. 그렇죠. 윤석열 대통령은 만약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할 경우 장관급 실세 인사로 행안부 차관을 교체해서 정면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알려졌습니다. 누구예요? 검사 출신이라면서요? 뭐 검사 출신이 온다는 실세가 누구지? 얘기가 파다한데요. 그게 누군지는 뭐 아무튼 민주당이 하는 대로 하는데 절대 못 받아줘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않겠다라는 거죠. 네, 절대 안 해 이런 얘기를 뭐 대통령과 대통령실에서 듣지는 않겠지만 이게 정치가 아닌 것 같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네. 근데 왜 이렇게 안 듣는 거예요? 원래 그러신 분인 것 같아요. 원래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말이 많은 분으로 이렇게 평가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외교 안보에 대한 그 윤석열의 선택에 대해서 매우 걱정하고요. 정치적 판단에 대해서는 매우 걱정하는 선후배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조금 잘 안 듣는데 그래도 또 듣는 거는 또 듣는데 어떤 사람들의 얘기를 듣는지 그거에 대해서도 좀 묻고 싶은데 자,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요. 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금요일입니까? 금요일에 또 검찰에 출석합니다. 네. 대장동 관련해서 추가 수사가 있다고 합니다. 또 불려갑니다. 그러니까 뭐 체포동의안 제출하지 마. 그런 차원에서 나는 수사에 협조하고 있어.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어 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4번째 가는 거 보면 수사에 협조하고 있고 지금 뭐 검찰 수사에 좀 다 응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검찰에서는 그래? 그러면 우리가 예전에 불송치하거나 수사 안 한 사건들 다시 우리가 조사할 거야. 압수수색도 들어갔어요? 들어갔고 코나이 이것도 경기도 지역화폐
이것도 지금 다시 수사를 하겠다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재명이라는 정치인이 어쨌든 이 그라운드에서 이 무대에서 사라질 때까지 검찰의 수사는 계속될 것 같다. 아니 그런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검찰권이라는 게 그래요. 잘못이 있으면 수사가 있고 혐의가 있으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되지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또 저것도 하고 하다가 안 되면 다시 하고 이게 국민들이 검찰 이거 공정한가 이게 정의로운가 물을 수밖에 없어요. 제가 봐도 좀 심한 것 같습니다. 좀 그렇죠. 오늘 보도 나온 거 보니까 좀 심한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었어요. 아니 많이 심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어찌됐든 검찰과 이재명 대표가 서로 쌍방간에 이제 다투고 있는 이런 형국인데 심해도 너무 심한 거죠. 압수수색을 200몇 군데를 하는지를 않나. 거기다 또 추가 압수수색을 하질 않나.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문제 가지고 그렇게 난리쳐서 김성태 쌍방울 전 회장 데리고 왔지만 결국 대북송금 없었어요. 그리고 갑자기 대북송금이 툭 튀어나오고 관련해서 막 수사가 또 진행이 되고 계속 돌려가면서 이거는요 오히려 검찰이 대통령을 도와주는 게 아니라 아니 그래도 주앵커님 장 기자님 이렇게 의혹이 많은 야당 당대표 본 적 있냐고요. 아니 재판에서 없잖아요. 다퉈야죠. 재판에서 그럼 재판 가려면 수사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많잖아. 너무 많잖아. 너무 오래 하고 이렇게 의혹이 많고 좀 잘못이 많은 것으로 인식이 되고 여러 가지 비리 의혹 혐의가 있는 야당 당대표를 민주당과 민주진영이 계속 당대표로 데리고 가는 모습은 아니 당대표로 뭐 데려간다 뭐 이런 않아요. 차원을 넘어서서 이런 거예요. 그냥 평범한 저는 뭐 민주당 당원도 아니고 뭐 당직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냥 기자의 입장에서 보자면 이재명이란 사람한테 쏟아지는 의혹 뿐만 아니라 한동훈 장관에게 쏟아지는 의혹도 있고요. 우리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김건희 여사에게 쏟아지는 의혹들도 있습니다. 그 얘기도 할 거예요? 그럼요. 그런데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재명 대표만큼 똑같은 그 크기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게 다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국민들로부터 지탄받게 되는 역사상 거죠. 다른 검찰권 다른 진영에 있는 사람을 수사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에게 지금 제기되고 있는 비리 의혹 범죄 혐의가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습니다만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그때 수사하던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됐어요. 그러니 공정하게 보이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오히려 만약에 검찰이 수사권을 이렇게 집행할 때 아니 선배 검사가 있으니까 선배 검사가 대통령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더 좀 공정하게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더 세게 해야 되는 거죠. 이를테면 우리가 검찰 출신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우리 쪽에 있는 문제를 더 세게 털어야 국민들이 보기에 납득 가능한 공정한 수사다 이런 판단을 할 수가 있어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장관 탄핵안에 국회 통과. 이제 헌법재판소 심판으로 넘어갑니다. 보통 이렇게 야당이나 국회에서 저 사람 탄핵하라 얘기 나오면 정부 여당에서 대통령실에서 그 뜻을 들어줬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없었던 거예요. 네. 헌정사상 처음에 있는 국무위원 탄핵 소추다라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아주 독특한 게 생긴 게 아니고요. 그 이전에도 있었는데 해임 건의하면 자진 사퇴를 하든가 경질이 됩니다. 네. 다 그렇게 됐고요. 2번 있었어요. 대통령은 사퇴를 할 수가 없잖아요. 네. 경질할 사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노무현 전 대통령 또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람 같은 경우는 탄핵 돼가지고 올라갔었고요. 한 명은 기각, 한 명 인용된 거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헌정사상 처음 있는 국기문란이다 얘기하고요. 대통령실에서는 더 강한 워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절대 물러서지 않겠다고 합니다. 헌재 가가지고 이 기각되면 역풍 불 줄 알아라 이런 얘기까지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상민을 포기 못합니다. 이게 참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는데 이게 참 그 말이 너무 웃긴 거예요. 의회주의를 포기한 게 의회주의를 관철한 거죠. 제적 과반수 헌법에 나와 있는 거예요. 국무위원 탄핵 소추를 의결안을 올리려면 그거대로 지금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의회주의를 포기했다는 거는 완전 기준 자체를 다수당이니까 다수당은 그거 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잘못 안 해야죠. 사실은. 그런데 정치적 해법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이상민 장관한테 책임을 다 묻는 게 아니라 국민들이
그리고 유가족들이 마음이 아프고 이렇게 원성이 자자하고 그 다음에 보여준 행태가 너무 잘못됐으니 이 사람을 경질하면 사실은 대통령한테 국민들이 그래 그렇죠. 할 만큼 했다. 그래 뭐 이런 방법을 썼다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거를 했었으면 사실은 그걸 했었습니까? 올 일도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편은 다른 얘기긴 한데 이상민 장관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뭐 우리 언론이나 일반적으로는 한동훈 장관하고 뭐 아니 한동훈 장관이 제일 뜨고 우상민, 좌동훈 얘기 나오잖아요. 저는 이상민 장관이 훨씬 중요해 보인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 정도의 정치적 부담을 안고도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는 그 행정안전부 장관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상민이라는 사람이 그 자리에 꼭 있어야 된다는 대통령 뜻이나 이런 게 지금 있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그거 아니고는 탄핵도 탄핵이지만 그 대통령실에 나온 어떤 워딩 같은 것도 사실 되게 강하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이상민만은 지키겠다 이런 딱 그걸로 보여요. 그걸로 보이기 때문에 뭐가 중요해요. 더 중요한 거는 전국 국정 운영하는 거고 더 중요한 건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거는 이상민 장관 정말 쓰고 싶으면 다음에 딴 데 쓰면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인데 굳이 이렇게 보호한다는 거는 다른 또 의도가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은 분향소를 마련하지 못해서 아직도 거리에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 계속해서 분향소 철거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다음 주는 그래도 조금 정부가 그리고 시장이 그리고 국민들이 그 참사 유가족들 다독이면서 손 잡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한 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자, 돗자리 펴보겠습니다. 다음 주 신문 일면은 뭐예요? 자, 본격적으로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제 시작이 됩니다. 아니 뭐 본격적으로 몇 달째예요? 국민의힘 전당대회 이전까지는 이제 예행 연습이었다면 진짜 이제 본격적인 레이스 시작됩니다. 자, 레이스인데 저는 천하람 플러스 이준석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천하람 플러스 이준석. 그럼 천하람 더 부상한다. 부상합니다. 그리고 네. 이준석의 또 그 입, 네. 이준석의 또 논평. 그러면 대통령실 겁니다. 정무수석실에서 대통령실에서 또 나서. 저는 대통령실에서 당장은 못할 것 같아요. 안철수라는 사람을 잡아야 되니까 당장은 천하람한테 못할 것 같아요. 안철수를 잡는 사이에 천하람과 이준석이 달리기 시작할 것이다. 그래서 그게 주목이 될 겁니다. 이준석의 입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되겠는데 또 다른 사람은 왜 김건희 여사 얘기는 안 해요? 이제 저는 이제 예전에 한 3주 4주 연속으로 했는데 한 번도 못 맞춰서 네. 제가 얘기 안 할 때 나오시더라고요. 그래요? 그래서 그동안 그렇게 많이 나오셨는데 그때는 얘기를 또 안 했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참아보려고요. 예. 대통령은 또 어떤 메시지를 낼까? 네. 대통령실에서는 또 어떤 얘기가 나올까? 그리고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그 사건은 또 어떤 쪽으로 갈까? 판결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판결이 이제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판결 나왔죠. 네, 나오고 또 계속 나오기 시작해요. 네. 네. 그러니 어찌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네. 이번 한 주도 고생 많으셨어요? 예, 감사합니다. 네. 뭘로 고생하시려고? 뭐 화이팅 해야죠. 항상 화이팅은 항상 했잖아요. 노래 또 부르려고 그래? 또 예능 프로 가려고 그래? 저는 주어진 예능은 다 갑니다. 그래요? 네. 예능 재밌잖아요. 예능이 좋아? 재밌어요. 알겠어요. 네. 부끄럽진 않아요. 안 부끄럽습니다. 그래요? 더 재밌어요. 나는 부르면 부끄러워. 노래 한 프로 가십시오. 싫어요. 가면 하나 쓰고. 저 싫어요. 저희 싫습니다. 자,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이고 참 무슨 소리. 박지훈 변호사 이번 주도 감사하고요. 예. 수고 많으셨어요. 감사합니다. 주진우 라이브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5시 5분에 알죠? 네, 지금까지 주진우였습니다.